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예인데 먼저 말씀드리는 거 좀 넓게 아량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요. 정부 석 달째 하반기 내수 회복, KDI는 침체 계속 엇박자. 전세원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수 회복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라는 표를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KDI는 고금리 기조 속으로 내수 회복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OECD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이 내수 강세 보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는 부진하다. KDI 수출 훈풍에도 개선은 미약하다.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뉴스를 보면은 일본의 상황도 비교를 해보면은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 기업의 성과는 매우 상승했으나 그 대기업의 그 수출 증가 효과가 낙수 효과로 내수에 크게 번지지 않는다, 이런 견해들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 상승이 오르지 않아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고 불만이 심하다고 그러죠. 한국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내수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보더라도 실질 영업이익은 나아질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관련 뉴스로서 정부 석 달째 내수 회복 가세, 경기 회복 확대 진단, 물가는 안정, 박소정 기자가 조선 BG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그 경제 동향 그린북 7월호를 발간했는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의 내수 회복 조짐 가세, 3개월째 유사한 진단, 내수 평가엔 물음표, 물가는 상승세 둔화, 안정 흐름으로 개선. 이 같은 사실을 보고도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틀려지는 모양이에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 나아진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 발표한 사람이 김기본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뉴스 1회 그 내용입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삶의 질의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통계표가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카드 승인액,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좀 부유층이라고 일단 보고, 그것이 뭐 주로 2023년 10월 달부터 달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은 6월 달에 내려간 걸로 되어 있네요. 할인점 매출액, 뭐 이것도 굴곡이 좀 심하네요.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국내 승인액, 이게 좀 저는 핵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작년에 이게 단위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45였는데 지금 6월달 현재 올해 2024년 들어와서 뭐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이거든요. 그러면 내수 경기는 아직 안 좋다 그런 얘기로 봐집니다.
국민들이 그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왜냐?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뭐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기에 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기획재정부가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뭐그 10,000명 단위라고 한다면은 2023년도 10월 달에 96만 9천 명이 들어왔는데 6월 달 현재 107만입니다. 아니 10만 7천 9천 명입니다. 그러면 한 8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수 경기에 뭐 악영향을 좀 미쳤겠죠. 다만 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입국자 전체 증감 속보치로서 주문 추후 문체부 발표 통계 외교 군인 등 제외와 다를 수 있음 이런 단서는 또 달았네요. 제가 최근에 지인과 같이 뭐 이렇게 종로 5가 광장시장까지 가서 그게 유명한 육회 하도 젊은이들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뭐 같은 맛인데 좀 한가한 데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육회에다가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뭐 이런 얘기 들은 얘기 뭐 이제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뭐 담배가 피고 싶어서 어디냐 그랬더니 길거리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또 이 젊은 그 중국인 애들로 보이는 젊은 애들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또 좀 담배를 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지인이 뭐 영어로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왔니? 이런 거 했더니 이 홍콩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그 중국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는데 가족 단위로 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중국인들도 개별 관광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죠. 단체 관광객 오면은 시끄러워서 아주 그냥 잼맹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도 아주 싫어하고. 근데 오지 말라. 중국 단체 관광객들 우리나라 경제에 뭐 너희들 온다고 해서 뭐 많이들 그 내수 경기에 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 뭐 많이들 얘기했지만은 간판까지도 중국어로 막 써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 그냥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주도나 가겠지 뭐 그 무비자 입국이 되는 데는 거기니까. 근데 불법으로 제주도에서 또 밀항을 해가지고 또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밀항자들도 생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밀항자들이 어떤 그 좋은 뜻으로 밀항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뭔가 그래서 난 제주도가 그 무비자 입국 관광객 유치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범죄 단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런 게 더 걱정이 됩니다. 무비자 입국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국인들한테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면서까지 한다 그러면은 제주도가 한국의 제주도인지 이게 어느 나라 제주도인지 중국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살겠다는 건지 그 제주도 지사가 뭔가 대어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제가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는 뉴스들이 그렇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최저임금 1,300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결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제히 비판, 권한나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계 소상공인 한 목소리, 주유수당 폐지, 노사 자율협의 등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말이나 휴일 수당은 폐지한다 그러는 것은 일을 해도 할증은 안 준다 그런 얘기니까
요거는 조금 뭐 글쎄요. 이 가격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이런 거는 없애겠다. 그럼 누가 휴일날 일을 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김혜진 기자인데 뭐 연결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 권한나 기자도 있고 김혜진 기자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300원으로 결정됐다. 이런 얘기고요.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1.7%가.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입장문을 냈는데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소공연에서는 동결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수치를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게 논리적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조건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또 증가할 거다. 이런 논리를 핀 거죠. 논리상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장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은 자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은데 전국 균일 적용 그게 평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일본 거 다른 거는 잘 베끼면서 왜 이런 건 안 베끼는가 몰라요. 최저임금제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방위 국방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핵 전략자산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사실상 상시 배치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상시 배치라는 해석이라 그러는 얘기고 이번에 그 한미가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하 공동 지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의 핵 자산으로 전 평시 즉 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12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 CNI 훈련을 시행한다. 재래식 무기와 핵 전략을 통합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나라 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다음에 그 빌핀 나랑이라고 미 국방부 우주 이 사령부 뭐 차관본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핵이라는 게 우주군에서 통합해가지고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의 중심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 지침은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실무진에서 이제 이 공동 선언을 서로 그 교환하고 나누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뭐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나토가 한국의 군용기 안정성 인증 능력 인정 아시아 최초다. 김준태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군용기 안정성 인증 능력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인정했다고 방위산업청이 12일 밝혔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토의 여기 뭐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뭐 핵심 요인이겠죠.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워싱턴에서 나토 회의할 때 워싱턴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갔으니까 석정권 방위산업청장과 조르조 초니 나토 항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항 인정서 체결식을 열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초청된 나토 외에 초청된 4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순으로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그 나토 회의에 참석을 했군요. 러시아와 아시아 지지국들의 위협에 직면한 나토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은 더욱 가까워지고라는 제목으로 디디탕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이번에 우리 인도태평양 4개국이 발표했다는 얘기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CNN이 보도한 한국의 레이저 무기 블록 1, 어저께 뉴스죠. 7월 11일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레이저는 이 무인 드론 정도인데 브록2를 우리가 또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브록2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에게 괜한 엄포를 놓은 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런 성공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전쟁 양상이 자폭들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무인기가 또 러시아에 뭐에 의해서 격추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쪽에서 오는 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값싼 거 있으니까 한 번 쏘는데 뭐 1.5달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값이. 전기로 하는 레이저인데 그거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 뉴스로 또한 한국, 북한 무인기 요격 레이저 무기 배치한다고 김영진 기자가 AP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뭐 군사 퍼레이드 때 무인 드론기를 선보인 북한인데, 한국은 목요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안보 문제를 이야기한 북한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번 좀 넘어와 봐라. 어떻게 우리가 격추시키는지. 그게 서울 시내에서 격추되면 안 되니까 넘어오기 전에 뭔가 발견을 해가지고 격추를 시켜야 되겠죠. 브록 1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그게 몇 년 안에 더 배치할 거다. 지금 어딘가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를 곧 제작하고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더 높은 힘의 레이저 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 이 1차 브록 1은 뭐 좀 낮은 단계로 했지만은 두 번째 단계는 아예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로서 방어를 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한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국경을 넘어 무인기를 보냈다고 비난했었는데, 한국은 경고 사격을 하고 전투기와 헬리콥터에서 발사했지만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사격을 하면은 민간인들이나 다른 지역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적중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무인 드론기에 대한 이런 대항 그 무기도 우리가 지금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레이저 무기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지만 우리도 독자적으로 그렇게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죠. 아유 뭐 좀 잘 되죠 우리가. 요거는 어저께 이 블록 1 뭔가 레이저가 여기 어떻게 발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예요. 이게 근데 조선중앙통신이지 왜? 요거는 밑에 거였지 참. 아유 죄송합니다. 한동훈 3년 후 대선 이길 수 있는 후보자가 저라면 나간다. 가정요법을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발언을 했네요. 남승정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아 포럼 20일 참석 원희룡 전당대회에 혼탁하게 만들어 국정농단 수사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단히 죄송. 이런 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구 어디에서 열린 것 같은데 대구와 경북의 지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3년 후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것 아니냐? 그것은 개인의 커리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지층이 강렬한 열망이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저라면 대선 후보가 저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을 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후보가 저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말을 좀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그 커리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향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후보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저라면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겸손한 표현으로 그냥 저는 해석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듯이 박근혜 탄핵을 할 때 검사로 박근혜 죽이기에 참여했던 검사가 이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만들기 전이니까 자 공무원 아니에요 검사는. 그러면은 정권이 누구 하더라도 누구 시키면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 거지만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검사를 했던 거, 뭐, 며칠 전 뉴스에서도 야당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여당 자체에서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에서 영업실적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아니고, 그, 매출량인데, 월별입니다. 도시가스용이 96만 7천 톤을 매출한 거로 되어 있고 5월달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그만큼 뭐 가정용 LP를 잘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6.4%가 증가했고 근데 발전용은 어쨌든 전날보다도 날씨가 더워지면 전기 수요가 더 많죠. 13.6%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5%가 증가했습니다. 131만 8천 톤을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중국 세계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64% 차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자, 이 화석연료를 안 쓰고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중국이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만약 석탄이나 뭐 LNG로 전부 다 한다면 LNG를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이 발전했는데 전기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설치를 해서 정점에 달했다. 그러면은 향후 이거 유지보수하고 폐기되는 거 이것도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설치된 지역을 어떻게 표시한 모양인데, 음, 나중에 이 폐기물 나오는 거, 그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그게 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산업도 그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런 거 이미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관세, 중국 수출 호조에도 한숨 드는 이유, 이명철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6월달 수출액 전년 대비 8.6% 증가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답니다. 미국 EU 관세 인상 등 보유무역, 수출 증가세 불확실, 수입은 2.3% 감소로 돌아섰다. 내수 수요 부진 계속. 이게 우리나라처럼 수출은 호조가 되더라도 내수에 대한 낙수 효과는 중국으로서는 없다. 이게 그 수입량이 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바이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4가지 데이비드 놀스 선임 편집자가 그 보도를 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바이든이 했답니다. 그런데 4가지 그 주요 그 핵심을 얘기한다면은 바이든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자신의 사례를 스트레스가 아니고 프레스로 원문은 돼 있으니까 강조합니다라고 AI가 번역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냈고 긴 대답과 약간의 비틀거림 이런 어리버리하게 답변한 것도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총기에 대한 열정적인 답변도 했다는데 총기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보다는 다른 사고가 더 많다. 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반응 댓글들이 여기 그 밑에 정치라고 나와 있는 건 폴리티코인가 아마 그걸 겁니다. 이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의 불안정성을 포착했다. 야후뉴스는 현재 15명이 넘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에게 재선 도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고 또 NBC 뉴스에서는 취약한 민주당은 바이든과 함께 표를 사는 것에 고심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내부자 인사이더라는 매체가 있죠.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부르는 직후 카멜라 해리스를 트럼프 부통령으로 요게 이제 치매 기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뭔지 이건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헷갈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타임즈에서는 목요일날 그 기자회견한 게 재선 출마 계획을 그 글자를 잊어버렸으면은 기대가 팍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냈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나토는 알겠는데 오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몰라도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그 편집한 것 같은데 일본 돈 내놔도 삼성 거대 공장 못 당해 친일국 베트남서 한국 시프트 가는 이유. 왜 한국으로 왜 이 베트남이 친한국이 됐느냐 이런 얘기겠죠. 베트남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친일국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송출기관 경찰 유착해가지고 베트남 송출기관들이 많은 돈을 걷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 일본으로 노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10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런 그 송출 산업을 통해서 어떤 여자가 체포가 됐다고 그러죠. 송출 사업 스캔들 다음은 필자의 그 사추다 그랬는데 이제 추측이다 뭐 이런 거겠죠. 사추라고 이 사람들 표현하는데 이게 서기장하고 뭔가 이게 썸씽 스페셜이 있다 이게요. 이 사실을 알고 진 총리의 정치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기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 진 총리 정치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 자, 역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약 20만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어요. 공장 들어가서 많이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일본 체류자는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죠. 또 이런 중국에도 일본도 진출하고 우리도 진출했지만은 중국인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까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네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각종 괴롭힘도 당했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 개처럼 혓바닥 헤헤헤 내놓고 친중 그 매국적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여야에 깔려 있다는 게 이게 또 문제죠. 뭔가 그 중국 아새끼들한테 그 얻어 처먹는 게 있으니까는 개처럼 헤헤헤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다 돈으로 보면은 돈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베트남도 결국 돈으로 베트남 참전에서 그 문제가 많았지만은 앞으로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을 따라오면 더 시달릴 것이 분명하고 중국에 계속 진출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한국은 일찌감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취했다. 여기에 삼성의 베트남 진출이었다. 15년 전쯤 이렇게 해가지고 왕창 투자를 했다는 거죠. 한국의 2년의 역사, 악연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베트남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지금 않고 있다 이거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는 화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워낙이나 중국 아새끼들을 싫어하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은 이제 화교가 경제권, 실권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월남 파병이 있었죠. 그리고 학살 사건도 현실적으로 있었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변호하자면은 양민이 아니고 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누군지 베트공인지 피야 식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뭔가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해당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예 한국군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 정도 해줘야 얘네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뭐 인권이고 뭐 이런 나부랭이 얘기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나라도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군대가 그쪽 마을에서 베트공이 숨어 있다가 한국 군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마을은 아주 그냥 그냥 학살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그 혼혈인들이 생겼지만은 베트남 혼혈인이 라이따이안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어쨌든 그 베트남에서는 또 이 그 혼혈인이라고 왕따를 당했었다는데 차별과 빈곤에 시달렸다는데 어쨌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 취직해서 한국에 좀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베트남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을 비난하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 현재 경제가 중요한 거지. 과거의 역사는 이거 왜 따지냐 이거지. 이게 사고방식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제가 이 주제에서도 그 합리적으로라 하면은 생존에 기여했을 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의를 조장하고 있는 그 야권, 그 먼 여자 그 국회의원 멋있게 해가지고 한국의 위안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베트남까지 가서 그 베트남에 그 강간을 당했다든지 한국 군인들한테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국 법원에 뭐 소송을 하게 만든다든지. 에, 아니 그게 베트남 정부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이 왜 와서 저딴 짓을 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베트남 전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는데, 그런 어떤 그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건지 아닌지 뭐 좌빨로 그냥 편향이 돼 있으면은 그런 거 찾아가지고 자기 입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권 빼먹고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는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삼성 거액 투자로 무역수지 흑자가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민간 투자적은 일본이 끝난 나라 취급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어쨌든 어느 나라로부터 존경을 계속 받으려면 그 나라로부터 경제적으로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총리가 왔죠. 거기는 그 권력이 그 삼분화 진짜 돼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 공산당 서기장이 최고 높기는 높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분이 돼 있는데 직접 찾아와서 이재용까지 만나가지고 계속 또 좀 투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사절단을 데리고 와면서까지. 그러니까 베트남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좀 건방져졌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인들은 삼성 보고서 계속 좀 투자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기업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전산 프로그램 그 관계로 또 그 베트남 진출도 해서 좀 알던 분인데 거기에서 전산 프로그램 또 비즈니스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성장 영화, 뭐 이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도 젊은 청춘들의 그 성장통 영화를 보면은 좀 뭐 그래도 좀 보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좀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저는 탁 아이고 이런 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고3들이고 옥스퍼드 대학을 그 지망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 주인공도 있어요. 근데 질문이 누군가의 행동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 행동은 합리적인 것일까? 앤서, 감정 때문에 행동할 수도 있잖아.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원칙에 따라 행동해도 내가 괴롭다면 그건 합리적일까?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나 남을 괴롭히는 건 합리적 행동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자기 딸을 보고서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책임질 줄 아는 거지. 이런 또 어, 충고를 딸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의 질문 Q는 제대로 된 질문이나 생각일까라고 저는 의심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걸 왜 구분하느냐 이게요. 사람의 사고방식은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든지 어떤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직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직관은 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성은 또한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 에프렛 그 정신 뭐 정신 철학 그 한 심리학을 전공한 그 박사의 가 정리한 글이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남자애가 그 부잣집 아들인데 평생 부모님 돈이나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하면서 결국은
신델레라 같이 이게 좀 못 사는 집의 딸인데 옥스퍼드 합격을 했고 나중에 뭐 신델레라 같은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 흑수저가 금수저하고 같이 나중에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